무더위에 지쳐가던 2014년 7월. 밤 9시를 넘긴 시각,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. 한 빌라에서 비명에 가까운 아이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. 경찰이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그 속에서 강마른 8살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악취가 났습니다. 방 한 구석, 빨간 고무통이 수상했습니다. 이 고무통을 열어본 경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. 그 안에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? 오늘 사건 연구소는 의문의 시신, 고무통 살인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. 일명 이 사건의 이 언론에서 당시 불렀던 명칭이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 사건. 지난해 2월 저희가 자신의 어머니 시신을 이 빌라 옥상 고무통에 30년 동안 거의 미라처럼 보관을 했던 아들의 어떤 그런 사건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, 이번에도 고무통 안에 시신을 네, 고무통이 발견된 집, 이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. 네, 이 집은 방 2개, 거실과 베란다가 있는 17평 빌라입니다. 안에는 파란 쓰레기 봉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요. 선풍기, 자전거 같은 각종 폐기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. 안방에서는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. 고무통이 발견된 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. 고무통은 높이 80cm 정도의 커다란 크기였습니다. 저 지금 보시는 저 집에서 8살짜리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이 됐다. 자, 그럼 이 기자가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2014년 7월 29일 밤이었습니다.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. 경기 포천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악에 바친 듯이 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이웃이 신고를 한 건데요. 경찰과 소방이 출동을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집안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는데요. 이 냄새가 시작된 곳이 지금 보시는 그 빨간색 고무통이었습니다. 이 고무통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남성 백골이 발견됐습니다. 근데 왜 애가 저기 혼자 있었을까요? 엄마가 가둬놓고 나갔으니까요. 엄마가 8살 아이인데 문을 잠그고 학교도 못 가게 한 상황이었던 거죠. 아이고. 2달 가까이 굶어서 글자 그대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합니다. 와. 그런데 이게 아이를 그냥 그 집에 둔 채로 가끔 가다가 들려서 빵하고 우유 한 번씩만 주고 저렇게 방치를 해뒀던 거예요. 와, 이게 무슨... 자,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백골로 발견된 시신, 도대체 그 시신 누구의 시신이었느냐? 자, 시신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. 에? 2개가 됐었습니다. 두 구가요? 2구가 있었습니다. 시신 밑에 보니까 다리가 보였고 그 다리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백골화 같은 게 되거든요. 네, 이 시신이 백골화가 되는데 이게 아마 온도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백골화가 안 된 것 같아요. 이게 젓가락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게 온도가 적절하지만 이게 백골화 안 되고 이 좀 흐물흐물한 상태까지 돼 있는 시신이 하나 더 발견이 된 겁니다. 이게 진짜 약간 지금 식사 시간이어서 말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드리는데, 근데 이 보는 이 오래된 시신 자체는 이 예전 남편으로 2004년도에 숨진 것으로 지금 추정된 그런 상황입니다. 하하. 자, 그렇다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엄마가 범인이었던 건가요? 그렇죠. 일단은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범인으로 특정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. 이 남편은 외국인 내연남, 외국인 숙소에 이제 거주했던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10년 전에 자연사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근데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장례나 이런 걸 정확하게 치르지 않고 이렇게 유기를 했고 여기에 보관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.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이다 보니까
아무튼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저희가 좀 뭐 어떤 이 사건 상황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그 엄마였던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다른 항구의 시신 누구였습니까, 그건? 아까 뭐 또 다른 항구는 2004년에 사망한 이제 남편이었고 제일 처음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내연남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손에 지문이 남아 있어서 지문을 좀 확인해 보니까 역시 한국계 내연남이었습니다. 2013년에 이미 사망을 했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두 명의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건데 한 명은 남편, 또 다른 한 명은 내연남입니다. 자, 그런데 내연남의 경우는 둘이 싸우다가 수면제를 내가 먹여서 살해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. 근데 남편의 경우는 자연사다. 특히 심지어 앞서 제가 그 30년 동안 자기 어머니 시신 뭐 이렇게 보관했다고 했다는 것처럼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거를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보관을 했었다. 자연사한 남편을. 이게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진술이었는데요. 왜냐하면 이 씨와 이 남편 박 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 두 사람은 1985년에 한 의류 공장에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요. 그런데 10년 뒤 둘째 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했습니다.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아들이 서 있었는데 덤프트럭이 달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아들이 이제 깔려서 숨진 겁니다. 근데 그때부터 이 씨는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신경안정제를 먹기 시작했고요. 이 씨는 이 사고가 남편 때문에 벌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나빠졌습니다. 이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요. 사망 1년 전부터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이 아내 이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. 자, 여기서 또 드러난 충격적인 증거. 부검을 해봤더니 남편 그리고 살해했다고 인정한 그 내연남의 몸에서 공이 같은 약물이 발견이 됐다면서요. 그러니까 내연남을 살해했다라는 방식이 그 약물을 먹인 상태에서 좀 힘겨워할 때 그 교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의 시신 간으로 추정되는 조직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거 아닌가라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봤던 거죠. 그리고 동기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드리신 것처럼 아니 그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있었다 가정 불화 때문에 예. 그게 동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경찰과 검찰은 봤어요. 그래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 이 여성에 대해서. 네. 자, 1심 재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살인도 있고요. 지금 사체 유기도 있고요. 아동을 지금 방치했죠. 아동 학대 방임죄까지 적용이 됐는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도 이 독시라민이라는 그 다량의 수면제를 이용했던 거, 뭐 이것을 이용해서 살해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. 살인죄를 인정했고 또 자연사했거나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. 극단 선택에서 매우 낮다라고 해가지고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자, 1심 재판부는 내연남도 남편도 모두 이 여성이 살해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징역 24년이 나왔는데 그런데 2심으로 가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. 다른 게 아니라요. 남편의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은 약물이 검출이 됐는데 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검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?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. 그 다른 부분, 그러니까 내연남을 약물의 힘을 빌어서 결국엔 다른 방법으로 해쳤다고 했는데 그럼 몸에 다른 흔적이 남편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없었던 게 아니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2심 법원하고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증명된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. 의심은 가지만 네. 자, 승현님, 네네. 뭐가 됐든 일단 정황만 놓고 보면 그 내연남과 남편을 이 이모 씨가 살해했을 거라는 게 일단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들잖아요. 근데 뭐가 됐든 그냥 이 남편에 대해서는 의심에서 스톱이 된 거니까 그렇죠. 이렇게밖에 사실 될 수는 없었다 이런 거네요.
이제 뭐 후배 판사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판사가 제일 처음에 법정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깨끗한 흰색 그 도화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도화지에 검사가 이걸 90% 이상 검정색으로 채워야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정황에서는 분명히 남편의 사망도 분명히 동기도 있고 그 동기에 추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판사의 마음에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의 마음을 90% 이상 채우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너센트라 그래서 정말 죄가 없는 사람과 not guilty라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이렇게 됐는 것인데 아까 24년 나오고 18년 나왔잖아요. 근데 예. 그 전제가 심신미약은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연남을 살해하는 방법도 교살 그러니까 수민제를 먹여서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의 형량으로 한 18년이 나왔다면 그 부분은 충분한 형량이 좀 확보되는 건 아닌가 심신미약을 인정했음에도 18년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